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의 달동네 수도국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살던 동네는 인천에서 꽤 유명한 달동네인 수도국산이란 곳이었는데 저희 집은 거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빌딩 숲 사이에선 보기 힘든 탁 트인 하늘은 지금 생각해도 그립네요. 달동네라는 이름답게 보름달이라도 뜨면 불을 꺼도 될 정도로 은은한 달빛이 동네 전체를 밝혀주곤 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서 겪었던 으스스한 체험입니다. 그해 여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동네 구멍가게에서 싸게 팔고 있던 수박을 한 통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뜬 데다 하늘도 맑아 기분 좋게 수박을 덜렁거리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보름달에서 갑자기 따끈할 정도 크기의 빛덩어리가 저희 동네 아래쪽 공업단지 옆 상가단지 방면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나중에 중학생 때 본 별똥별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척 빠른 속도였습니다. 떨어진 장소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너 번 번쩍거리다 이내 그 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멍하니 바라만 보다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저는 전날 그게 너무 신경 쓰여 그 빛덩이가 떨어진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엔 당시 동네에서 유명한 작은 바이크 샵이 있었습니다. 달동네다 보니 불량배들도 제법 있었는데 개중 오토바이 절도범들의 장물합이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던 썩 좋지 못한 곳이었죠. 그 가게가 완전히 불에 타 시커먼 네모 구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라 1층에는 그 샵 이외에도 2개의 다른 가게가 있었는데 오직 그 샵만 도려낸 듯 전소해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수류탄이라도 터진 것 마냥.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폭발에 의한 사고 같은데 그 건물의 유리창은 한 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날 본 그 빛덩이가 떨어질 때 폭발음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았었고요.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었으니 훨씬 전에 사고 난 장소와 제가 본 현상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제가 본 빛덩이는 뭐였던 걸까요? 그 뒤로 중학생이 되어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빛덩이는 다시 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시선. 서울에 살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원에 다니게 되었죠. 학원은 10시에 끝나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리면 대개 10시 반 즈음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집 앞까지 오면 차를 돌리기 힘들다고 하셔서 집에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곤 하셨죠. 두 길은 끝에 가면 다시 이어지고 두 길 사이에는 나무가 빽빽해서 서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 이 두 길 중에서 늘 가운데 길로만 다녔습니다. 당시 큰 길에 있는 다리 밑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선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통수 부근에 약하게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전 다시 돌아서서 가지만 곧 다시 그 느낌이 듭니다. 저 길이 끝나는 곳까지 계속 그 느낌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도 곧 익숙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그 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위화감을 느낀 건 그 느낀 정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100m 밖에서 보고 있었다면 오늘은 95m 밖에서 보는 식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뒤통수의 바로 뒤에 얼굴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젠 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뭔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을 것 같았기에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모른 척 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다시 그 길로 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아니란 생각인지 다시 머리 뒤에 닿을 듯한 시선을 느끼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미 더는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의 시선을 느끼던 찰나 갑자기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천식으로 인해 운동하면 금방 천식 발작을 일으켰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달려 올라가 빌라 현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려면 층계참에 올라서서 몸을 돌려야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 순간 현관 앞에 뭔가 하얀 형상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올라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귀신이란 건 보지 않으려 하면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 뒤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큰 길로 다녔지요. 그 두 길 사이에는 나무를 키워서 양쪽이 서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중간에 있는 계단을 지날 때면 양쪽이 서로 잘 보여서 그런지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 호접지몽.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장자가 꿈에서 깨어 가로되 내가 나비 꿈을 꾼 장자인지 장자 꿈을 꾸는 나비인지 알 수 없구나라고 하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시시. 시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 앞에 앉았다. 그래, 저번 정기진료 이후로 좀 나아지셨나요? 그게, 저 아닙니다. 의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가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시는 의사의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인상을 쓴 채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시가 토해내듯 말을 시작한 건 의사의 재촉이 두세 번 더 이어진 후였다. 선생님은 어릴 때 눈 감는 게 공포였던 적이 있으셨나요? 맥락 없는 시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의사가 시의 물음에 고민하는 사이 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을 감으면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것들이요. 예, 외계인 같은 촉수 다발이나 슬라임 같은 점액질 생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시는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의사를 향해 몸을 들이밀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예?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보시는 건가요? 그것들을. 의사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의 몸에서 급격히 생기가 빠져나갔다. 다시 자리에 주저앉는 시의 몸에서는 팔랑거리는 낙엽만큼의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쨌다는 건가요? 의사의 말이 기폭제라도 된 듯.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시는 고개를 퍼뜩 들고 빠르게 입을 놀렸다. 사실 그것들이 보인다고 한 건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눈을 감으면 제가 그것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보라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시커먼 하늘에서 청색, 녹색, 자유자재로 발광하는 태양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의사의 눈이 살짝 찌푸려졌다. 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듯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저는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것들이 저를 끌고 가니까요. 그래도 여태까지는 어찌어찌 그것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시는 말을 멈추고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넋이 나간 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의사가 시에게 말을 건넸다. 여태까지는 도망칠 수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의사에게 돌아가는 시의 시선은 기계적이었다. 오래된 인형의 목이 돌아가듯 부자연스럽게 돌아간 시의 시선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거칠게 일어난 시의 서슬의 시가 앉아있던 의자가 튕겨나가 바닥을 굴렀다. 나는 잡혔어 잡혔다고. 이젠 눈을 감아도 거기로 가지 않아. 하지만 이젠 눈을 뜨고 있어도 거기에 있어. 의사의 앞에서 발광하던 시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거세게 땅에 부딪혔지만 시는 아무런 통증도 없는 듯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의사의 시선 아래서 기괴하게 꿈틀대던 시는 끝내 몸을 잔뜩 쿵크리고 벌벌 떨었다. 시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저번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시는군요. 나지막한 의사의 말이 끝나자 시의 몸이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의자를 가져온 후 다시 그 위에 앉았다. 명령받은 로봇처럼 생기 없이 움직였다. 의사는 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호접지몽이란 말 아십니까? 시는 눈을 깜빡이며 의사를 쳐다보았다. 예, 알기는 합니다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군요. 시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호접지몽에서 장자는 자신이 나비인지 장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장자와 나비는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비가 될 수도 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그 이상한 세계에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씨가 진짜인지,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선택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 환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는 두 손을 펼치며 말했다. 자,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사와 씨의 대화는 끝났고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씨의 방을 비추는 모니터에는 씨가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의사는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 씨의 말이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걸까? 간호사가 문을 나가려다 다시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씨의 말이 진짜일 가능성은 없나요? 말도 안 돼. 씨의 기억은 내가 만든 거야. 허구에 불과하지. 그러나 의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의 표정을 보고 몸을 멈췄다. 간호사의 얼굴은 흘러내리듯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액체가 기어오르듯 얼굴의 윤곽이 변하고 있었다. 순간 의사의 머릿속에 섬뜩한 공포가 밀려왔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얼굴은 차츰 기괴하게 변해갔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면 모든 것이 진실일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간호사는 천천히 의사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의 일그러진 손이 의사의 입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5번째 이야기. 잊혀진 터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야. 그때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로 이사했었어. 우리 집은 그 동네 끝자락에 있었고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했지. 하지만 나는 자주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곤 했어. 왜냐하면 그 길에 오래된 터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터널을 지나는 게 묘한 매력을 주었거든. 그 터널은 아주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 동네 사람들조차 잘 다니지 않았고 그 근처로 가는 버스 노선도 바뀌면서 더욱 외딴 곳이 되어버렸지. 터널 입구는 낮은 언덕 아래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웠어. 친구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왜 굳이 그 길로 다니냐? 이상하게 여겼지만 난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시원한 바람이 터널 안을 지나갈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거든. 그렇게 몇 달 동안 나는 거의 매일 그 터널을 지나 학교로 다니곤 했어. 처음에는 터널을 지나는 게 그저 조금 무서울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서 마치 그곳에 끌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 터널 안은 항상 어둡고 눅눅했으며 그 특유의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지.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벼워졌어. 마치 무언가가 내 어깨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터널을 지나 학교에 도착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도 하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그 터널이 남아 있었어. 터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리움 같은 것을 느꼈어.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오던 날이었어.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 터널 근처로 가는 길이 진흙으로 변해 있었고 터널 입구에는 물이 고여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터널로 걸어갔어. 비가 내리는 소리가 터널 벽에 부딪혀 울리면서 더욱 으스스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터널 안은 어두워졌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터널 끝이 잘 보이지 않았어. 평소에는 끝이 어렴풋하게라도 보였는데 그날은 너무 어두워서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조금 무서웠어. 하지만 터널을 반쯤 지났을 때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 처음에는 그냥 물줄기나 바람이 스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어. 마치 누군가 내 발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었지. 나는 그때서야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 아무도 없었어. 소름이 끼쳤지만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갑자기 무언가가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뒤를 쳐다봤어. 터널 입구는 멀리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어. 그런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때 처음으로 터널에서 나오는 공포를 느꼈어. 그 전까지는 그냥 묘하게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
나는 한순간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발걸음을 재촉해 터널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터널 근처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나는 밤에 자다가 터널 꿈을 꾸었어. 그 꿈에서는 내가 다시 터널을 걷고 있었는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았어. 계속 걷고 걷어도 끝이 없었지. 그리고 터널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때 갑자기 귀가 멍해지면서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어. 잠에서 깨어나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생생한 공포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 나는 터널 근처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꿈 이후로 매일 밤마다 그 꿈을 꾸게 되었어. 항상 같은 꿈이었지.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자다 보니 나는 지쳐갔어. 결국 나는 그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그 터널을 찾아가기로 했어. 내가 그곳을 피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곳에 가야만 그 목소리가 멈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 나는 우산을 들고 터널로 향했어. 비가 내리는 소리가 다시 터널 벽에 울렸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저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그날은 이상하게도 터널 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 터널 속은 아주 조용했어. 비 소리조차 터널 안에선 들리지 않았지. 나는 천천히 터널 중간까지 걸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 다시 그날처럼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았어. 그리고 그때 내 발목을 감싸고 있던 시커먼 손 같은 것이 보였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빼려고 했지만 그 손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대신 점점 더 세게 나를 끌어당겼어. 나는 필사적으로 발을 빼려고 했지만 그 손은 나를 터널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 나는 뒤로 넘어졌고 터널 벽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아파왔지만 그 손은 여전히 나를 잡고 있었어. 그때 귀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어. 오래 기다렸다. 그 목소리는 무척 낮고 거칠었어. 마치 오래된 나무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불렀어. 여기 와라. 너를 기다렸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어. 그때 터널 끝에서 빛이 보였어. 아주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 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어. 그 손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그 빛을 향해 몸을 밀어냈어. 그리고 마침내 내 발목을 감싸고 있던 손이 사라졌어. 나는 터널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어.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가까스로 일어나 그 빛을 향해 걸었어. 그리고 그 빛에 도착했을 때 터널 입구가 눈앞에 보였어. 나는 터널을 빠져나왔고 빛은 사라졌어.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터널 근처로 가지 않았어. 그 터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 터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지. 하지만 나는 그날 내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해. 그 터널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6번째 이야기, 기억 속의 낯선 집.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야. 그때 우리 가족은 작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어.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 아파트는 작고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 형편엔 그 정도면 충분했어. 나는 새로운 동네가 신기했고 새로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설레었어. 하지만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 내가 분명히 두고 간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거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였지. 처음엔 내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도 나중에 내가 어디 둔지 까먹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이상해졌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 방에 있던 책상이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어. 나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고 혼냈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지.
분명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내 방에 있던 책상이었으니까. 그 후에도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일이 계속됐어. 내가 그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 집 안에 있을 때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느낌이 더 강해졌지.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어.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 그때부터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졌어. 그리고 어느 날 그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왔지. 그날은 토요일이었어. 부모님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 평소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날따라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거실에 있던 불을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 순간 내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닫는 듯한 소리였지. 나는 순간 몸이 굳었어. 분명히 집에 나 혼자 있었는데 내 방에서 나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어. 나는 서서히 거실에서 내 방 쪽으로 다가갔어.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내 방 책상이 이상한 각도로 틀어져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었어.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거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 그리고 이불을 덮고 몸을 떨면서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부모님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나를 나무랐어. 내가 착각한 거야. 창문이 열렸으면 바람이 불어서 책상이 움직였겠지. 너무 겁먹지 마.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그 이후로도 내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매일 밤마다 나는 그 소리에 시달렸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그날도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처럼 들렸어. 나는 얼어붙은 채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내 방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그 문 뒤에 누가 있을지 두려워서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나는 용기를 내서 눈을 질끈 감고 그 문을 향해 달렸어. 그 문을 밀치고 거실로 뛰어나왔을 때 나는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거실은 조용했고 그 순간 나는 안도했어. 그런데 그때 내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그리고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어. 그녀는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밖으로 나온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나는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고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그 집에서 혼자 있기를 완전히 거부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꿈을 꾸었을 거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나는 집안에서 기묘한 일들을 경험했어.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내 방 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흠집들이 생겨 있었어. 부모님도 점차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불안해지셨고 결국 우리는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 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혹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대해 잘 모르는 듯했고 예전에도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 그러나 나는 그 집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 그건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어.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 들어온 후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 마치 그 집을 벗어나자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지. 나는 그 집을 잊으려고 노력했어. 그저 어린 시절의 무서운 기억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떠오르곤 했어. 몇 년 후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 오랜만에 그 아파트를 보니 왠지 모르게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그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어.
친구는 처음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말하자 점점 진지해졌어. 그러다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어. 혹시 그 아파트 이름이 뭐였어? 나는 아파트 이름을 말했고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나 그 아파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사람들도 그 집에서 자꾸 무서운 경험을 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어딘가 안심이 됐어.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거든. 그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기억은 다시 내 머릿속에서 잊혀졌지.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나는 꿈속에서 그 집을 보곤 했어. 그 집에 있던 낯선 여자도 이상하게 움직였던 물건들도 다시 떠올랐어.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게 꿈이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어. 그리고 나는 가끔씩 생각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정말 내가 상상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집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낡은 아파트, 그리고 그 집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낯선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그 집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남겼어. 7번째 이야기 사라진 마을의 비밀.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했어. 우리 모두 바쁜 학기 중에는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하다 보니 여름방학이 되면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게 우리들의 전통이었지. 그해 우리는 조금 색다른 여행을 해보기로 했어. 기존의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딴 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거든. 인터넷을 뒤지던 중 우리 중 한 친구가 사라진 마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발견했어. 그 마을은 예전엔 사람이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지. 인터넷에는 그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 한편으로는 그런 전설이 흥미롭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을이 정말 존재할지 궁금했거든. 우리는 차를 빌려 서울에서 출발했어. 인터넷에서 찾은 불확실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목적지로 삼았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다 보니 길은 점점 좁아졌고 한참을 달린 후에는 아예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그 길은 마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혹시나 놓친 표지판이 없는지 계속 주위를 살폈어. 어느새 해가 질 무렵이었고 숲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 한참을 달리던 중 친구가 갑자기 차를 멈췄어.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나무들 사이로 작은 마을 같은 곳이 보였어. 몇 채의 오래된 집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마을은 무척이나 조용했어.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 이게 우리가 찾고 있던 사라진 마을일까? 호기심에 우리는 차에서 내려 마을 쪽으로 걸어갔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우리는 마을의 분위기가 무척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지. 마을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바람도 불지 않았고 새소리나 곤충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마치 이곳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공간 같았어.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니 집들은 모두 오래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 몇몇 집들은 지붕이 내려앉았고 창문도 깨져 있었어. 그러나 그 이상한 점은 마을은 아무리 오래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흔적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야. 마치 사람들이 방금이라도 이곳을 떠난 것처럼 말이야. 집안을 들여다보면 식탁 위에 접시와 수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생활이 중단된 느낌이었지. 우리는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탐색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빈 마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곳곳에 남겨진 단서들이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 한 집안에서 발견한 벽에 걸린 달력은 몇십 년 전의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서 기묘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 바닥에 쓰여진 이상한 기호들, 벽에 남겨진 알 수 없는 낙서들. 무엇인가가 이곳에서 멈춘 듯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오래된 우물도 있었어. 우리는 우물에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우물은 보통의 우물이 아니었어. 깊숙한 곳까지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우물 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았어. 친구 중 한 명이 돌을 던졌지만 돌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그때부터 우리 모두 이 마을이 정말로 사라진 마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 마을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왜 이 마을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 특히 한 친구는 자꾸만 불안해하며 이곳을 빨리 떠나자고 말했어.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여기까지 온 김에 마을을 더 탐색해보자며 우리를 설득했지.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그러나 어둠이 점점 내려앉으면서 마을은 더욱 기묘해졌어.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아주 무겁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찼어.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마을은 거의 완전한 암흑 속에 빠졌고 우리는 준비해온 손전등을 켜고 다녔지.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어.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본 거야. 우리는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불빛은 마치 촛불처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촛불이 켜져 있었어. 하지만 그 촛불은 누가 최근에 켜놓은 게 아니라 마치 몇 시간 전부터 타고 있던 듯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 우리는 그 책을 열어봤어. 그런데 그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었어. 책 속에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남긴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 그중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우리는 여기에 갇혔다. 이 마을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끌어당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간다. 우리 중 몇 명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남은 사람들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결코 다시 나갈 수 없다. 그 글을 읽은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 마을에 들어온 자는 다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마을에 들어온 후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 우리는 즉시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때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마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우리는 무서워서 촛불을 껐고 창고 밖으로 나와 마을 입구 쪽으로 달렸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을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 분명히 우리가 들어왔던 길로 달려갔는데 그 길은 사라져버렸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인 채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마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무리 달리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다시 마을 한가운데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 결국 우리는 지쳐서 마을 한가운데에서 멈춰섰어. 그때 마침 하늘의 빛이 비치면서 마을 전체가 희미하게 밝아졌어.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마을 곳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상들이 있었어. 그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어. 마치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마을 곳곳에 서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 우리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응시했어. 그 형체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제야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 형체들은 점점 우리 주위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마을은 점점 우리를 삼킬 듯한 분위기로 변해갔어.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을 가장자리에 있던 큰 나무를 발견했어. 그 나무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우리는 그 나무 쪽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가는 또 다른 길을 발견했어. 그 길은 우리가 처음에 왔던 길과는 달랐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달렸고 마침내 마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마을을 벗어난 후 우리는 모두 무사했지만 그 마을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어. 나는 그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어. 그러나 그 마을에서 겪은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곳에 있었던 형체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어.